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5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10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100세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들 10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늘었다고 하죠. 네, 그야말로 100세 시대를 실감하게 되는 그런 현재입니다. 자, 그런데 노후 준비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산관리 전문가에서 이 노후 설계 전문가로 변신하셔서 이 100세를 위한 준비를 교육하고 계신 분 초대했습니다.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의 강창희 대표이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의 이름이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우선 행복, 예, 그다음 100세는 이제 예. 장수를 의미하고 예. 자산관리는 누구나 다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0세까지 행복하려면 자산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런 모든 사람이 야 이건 꼭 내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싶은 걸 제목에 다 담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로 어떤 활동하는 곳입니까? 이 연구회는? 예, 우선 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맞는 친구들 몇십 공부 모임을 뭐 한 달에 한 2-3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기고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예. 친구분들이라고 한 분들이 다 그러니까 금융권에 몸담으셨던 분들? 그렇죠. 이런 노후 설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하다가 사회에서 만난 분들도 있고. 그죠. 네. 우리 강 대표님은 네. 뭐 50년 금융계에서 자산관리 전문가로 활동하셨고 네. 국내 제가, 제1호 노후 설계 전문가라고 불리웁니다. 뭐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 물론, 아닌데 물론. 그런데 네. 하여튼 좀 과분한 그건데요. 제가 그 말씀대로 1973년에 한국거래소를 시작을 해가지고 금융투자회사,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 작년 가을까지 그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50년 일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지금 이게 연구회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20년 전부터 제가 자산운용사에 제가 대표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그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를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분들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투자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 교육.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노후 이제 은퇴가 시작이 되니까 또 노후 설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또 노후 설계에 대해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그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다가 이제 관두게 돼서 뭘 할까 하다가 이거를 라이프워크로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어느 금융그룹에 투자교육연구소를 만들면 어떻겠냐. 투자교육연구소. 예, 그래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투자교육, 노후설계 교육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투자 교육과 노후 설계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투자 교육은 그야말로 예. 어떻게 투자해서 수익을 더 많이 얻느냐. 그렇죠. 이거고 예. 노후 설계는 수익을 많이 얻느냐와는 또 조금 다르지 않나요? 넓은 의미에서 같은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또는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그 투자를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는 뭐 주식 투자 왜 하세요? 이렇게 네. 물어보면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돈 벌라고 하죠. 돈 벌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에게 왜 주식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요. 노후 대비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투자는 그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뜻인데 결국 목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면에서는 또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20, 30대, 40대 한참 사회에서 활동하고 네. 고정적으로 수입을 얻고 돈 벌 기회가 여전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네. 그 시기에는 그렇죠.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예. 좀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은퇴한 후에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가끔 그 투자 은퇴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 받는 질문 중에 많은 질문이 제가 퇴직금을 2억을 받는데요. 예. 그걸로 주식을 사가지고 좀 튀겨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참 황당하거든요. 그 주식은 그거 굉장히 날리면 큰일 위험한 나죠.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자기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1단계가 뭐냐면 현역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현역이니까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현역이니까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죠. 그렇죠. 예,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만 잘 지키면 되는데 이제 조심할 거는 2단계부터인데 예, 2단계는 퇴직하고 나서거든요. 퇴직 직후. 예, 그러니까 월급이 없죠. 예. 월급이 없으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영하는 단계. 그렇죠. 세계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대개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내 쓰니까 1억을 모았으면 1년에 400만 원씩 꺼내 쓰세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한 3.5% 정도니까 예. 한 4%, 5% 욕심내더라도 6% 정도. 거기까지만. 예, 거의 그 정도로 보수적으로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형 펀드. 그렇죠. 예, 주식이만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은 갖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서 한 20% 이내에서. 조금만. 예, 그러니까 그런데 튀긴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리고 또 더 이 2단계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그렇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3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예,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시작이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예, 그때는 예,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예. 예, 운용에서도 졸업을 하고 예금처럼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는 건데 목표는 세상 떠나기 전에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노후 자금의 수명이 나의 수명보다 길어야 된다. 길어야죠. 예. 근데 이런 식의 이제 해서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에 예, 따라서 예. 하십시오. 그런데 3단계에 있는 분이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돈 날리고 나면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투자 패턴이 달라야 한다. 그게 네. 결국은 자기 노후까지를 대비해서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는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노후 대비가 대부분 뭐 몇 억 원 있으면 됩니까? 이런 질문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준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생각보다 오래 사는 이 장수 리스크, 그래 또 뭐 하고 살 건가? 예. 그다음에 건강 리스크,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녀 관리 잘못해서 노후에 힘들어하는 뭐 자녀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인플레 하니까 돈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뭐 인플레 리스크.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산이 부동산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이 뭡니까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 리스크 이런 것들에 그리고 또 부부가 화목하게 지나야 되기 때문에 부부 화목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노후 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래죠.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20, 30대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3층 연금에 가입하는 거거든요. 3층 연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따박따박 그러니까, 그렇죠. 월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연금 생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연금입니다. 그게 7, 80%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그다음에 군인 출신하고 아주 일부밖에 없어서 맞아요. 지금 29%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사느냐? 1980년도만 해도 대답이 주수입원이 뭡니까? 그러면 자식이 도와줬죠. 그렇죠. 자녀의 도움이 72%였어요. 80년대. 예, 80년도에. 근데 2023년에 조사한 걸 보면 자녀의 도움이 주수입원이라고 대답하는 거는 12%밖에 안 돼요. 예.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 12%는 자녀 도움. 예. 한 29%는 그나마 공무원 연금 교원 연금 이런 그러니까 거. 주수입원이 그런 사람들의 이제 분포니까요. 예. 나머지는요. 나머지 분은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월세 받았다든지 그냥 부동산 사줘가지고 거기서 월세 받았다든지
모아놓은 저축을 헐어서 쓴다든지 뭐 주식투자에 배당금을 쓴다든지 금융 수입. 예.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일에서 얻는 수입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도 일해야죠. 노후에도 일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근데 연금은 2, 3년에 뭐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오래 부어야죠. 30년, 40년을 10만 원, 20만 원씩 부어야 되기 때문에 예.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가입하고 퇴직연금은 회사 생활을 하면 다 자동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개인연금은 자기가 스스로 모자라니까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그 삼성연금에 가입하는 게 그게 바로 노후준비다. 네, 네. 그리고 또 20, 30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 그러니까 인적 자본 투자. 그렇죠. 그래야지 오래오래 일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공부도 해야죠. 예, 그게 20, 30대 할 일이고 40대가 되면 건강에 신호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 건강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이제 중대 질병 보험 하나 좀 들어두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40대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자립교육 이걸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은 퇴직이 가까워지니까 그 갖고 있는 금융 우리 그 가계 자산을 구조조정. 적절하게 우리나라는 배분. 빚이 많거든요. 예, 가계 예. 부채가. 그다음에 또 부동산이 우리는 80% 정도가 부동산이니까 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구조조정하는 거. 예, 예.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일의 준비. 네. 그리고 이제 70이 되면 또 혼자 살게 되거든요. 사별하거나 사별하거나 뭐 이혼하거나 뭐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네. 지금도 그 전국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20, 30대 젊은 층도 강의 들으러 옵니까? 들으러 오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기 어느 회사에서 이제 부탁을 받아서 가면은 주로 40, 50대, 50대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예. 그 경영층이 들어보고는 아, 이 교육을 젊은 사람들한테 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신입직원 강의에 저보고 또 오라고 해서 가서 신입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죠. 그럼 신입 직원들도 좋아해요? 이런 거를. 그리고 예를 들어 제 유튜브에 가끔 댓글이 올라올 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34살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행운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제 자신으로도 돌아보면은 제가 지금 77세인데 네. 지금쯤 되면 대부분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 깨닫게 되는데 사실 77세에 깨달아도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찍 간접적인 경험으로라도 일찍 20, 30대, 30, 40대 이걸 깨닫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20, 30대, 30대에 일찍 간접 경험할 기회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근무를 좀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보다 20, 30년, 30, 40년 고령사회를 앞서가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회를 미리 본 거가 참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노인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나도 나이 들어서 일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제가 평생 현역을 목표로 세운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서의 경험. 참 행운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젊은 후배들에게 제가 옛날에 했던 그런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뭐 네. 20, 30대 저 신입사원 때부터 시작해서 네. 40대, 50대, 60대 네. 쭉 말씀해 주신 거 이제 하나하나 끊어서 제가 한번 세세하게 볼게요.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부터 3종 연금 가입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3층. 1층에 국민연금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공적연금이 그다음에 그 위에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가입 그리고 그 위에 모자라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든 개인연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요즘에야 예. 직장에 다니면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 과거에는 퇴직연금 가입을 안 하고 예. 그냥 국민연금만 가입하고 예. 마지막 퇴직할 때 그냥 퇴직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퇴직연금으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까? 일반 기업들은? 예. 전 그 상용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절반. 예.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받을 때 목돈으로 그냥 받는 사람도 아직도 많아요. 퇴직연금으로 가입했지만 이제 퇴직할 때 그거를 연금화 시켜서 받을 건지 그렇죠. 아니면 물어보죠.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을 건지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뭐 집을 산다든지 뭐 다 우리는 특히 집 산다고 집에 좀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래서 목돈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많죠. 근데 그 정책 당국은 가능하면 그거를
좀 연금으로 나눠서 받도록 네. 세제 혜택을 주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은 목돈으로 받아서 소비 자금화 시키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걸 연금으로 나눠 받도록 연금화시켜라.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고 네. 정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여러 가지 세제 같은 거 가지고 좀 그렇게 유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자분들은 그렇습니다만 네. 자영업자, 네. 프리랜서 네. 뭐 이런 분들은 퇴직연금이 그런 없잖아요. 분들도요. 네. 이제 미리 중요성만 깨닫게 되면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본인 의사 관계없이 하지만은 예. 개인들은 이런 의식만 있으면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또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의무적으로 안 시키니까 몰라서 못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요즘은 이 개인형 퇴직연금이 IRP라고 그러는데요. 맞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영업자도 네. 개인형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라. 예. 특히 요즘은 교회 목사님들도 연금 가입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요즘 와서는 결국 보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이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죠. 네. 네. 그 세 가지 3층 연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국민연금이 기본에 깔려 있으니까 제일 바탕에 중요한데 깔려 있고.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에서 다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선택, 일찍 받을 건가 좀 늦게 받을 건가 뭐 이런 선택만 하면 되고 운용은 다 나라가 해주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퇴직연금입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금액을 회사에서 아주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DB형 연금이라고 그러는데 회사가 책임져 주는 연금이 있고 예. 예. 퇴직연금 중에도 그다음에 가입자들이 연금 자산을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받고 그렇죠. 덜 나면 덜 받는 그 가입자 책임형 연금이 있는데 예. 점점점 이제 가입자 책임형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이 가입자 책임형 그 DC형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하도록 네. 열심히 지금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노후에 이 정도로 중요한 거다. 그런 첫째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참 예,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한데 예. 우선 그 단계까지만이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면 공부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게 우리나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있는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의 퇴직금이 하라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바뀌어져 전환되고. 가지고 예, 좀 무관심증이 많은 게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관심을 갖도록 그런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 30대는 그 3층 연금 가입과 지속적인 관심 및 공부 예. 이거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 플러스 인적 자본 투자. 인적 자본 아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자산 관리에서 자산하면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있고 금융 자산,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인적 자본이 있잖아요. 자기죠, 자기.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인적 자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엄청난 금융 자산이거든요. 거기서 월급 나오지, 보너스 나오지, 퇴직금 나오지. 그래서 직장인은 일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20, 30대 인적 자본 투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전문성을 네. 키우고 네.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도 그렇죠. 갖고 네. 네.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그 네. 뭔가를 만들고 네. 네. 그러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똑같은 능력을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활용했는데 그걸 다른 회사 가서도 활용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그 공부 같은 게 참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3층 연금 가입, 인적 자본 투자 이게 20, 30대에 주력해야 할 일이다. 근데 우리나라 20, 30대는 거의 지금 내 집 마련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도 점점점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 제가 1980년대 일본에서 근무할 때는 거기도 우리보다 더 했습니다. 이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땅 산다고 날리고 그랬는데 지금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한이 맺혀있지 않거든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도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구가 이 55년에서 60년까지 출산율이
6.3명일 때 태어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집값을 그렇죠. 0.7명 낳는 세대들이 어떻게 그걸 받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걔네들이 시집장가할 때는 아마 세 채 정도 물려봐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지금의 네. 젊은 층들한테는 영끌해서 빚까지 얻어가지고 집 사는 거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라. 네, 함부로 그러니까 금년 내년에 집값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사례로 제가 드는데요. 동경 수도권에 제 지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저보다 두서너 살 아래인데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예. 그거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거든요. 그게 피크가 1991년인데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예. 제가 2달 전인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서 팔릴지 말지래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집값이 떨어졌는데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그냥 거기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빚이 하나도 없거든요. 빚도 없는데 또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여기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지면은 보통 50대의 평균 부채가 1억 정도거든요. 없는 집도 있으니까 있는 집 보면 몇 억씩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택 빈곤 하우스 푸어가 얼마나 많아지겠나. 많아지죠. 좀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네. 영끌해서 네. 대출받아 집 사는 거 조심하라. 네. 오히려 20, 30대에는 예. 연금에 충분히 가입하고 네. 인적 자본 투자에 예. 중점을 둬라. 네. 그리고 40대가 되면 조금 아까 그런 표현 쓰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네. 되면 자녀 관리 리스크, 네. 자녀 리스크에 대한 걸 해야 한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 소득 대비 돈을 가장 많이 뽑는 나라거든요. 네. 우리가 과소비 그러는데 사실은 뭐 이 다른 거는 우리가 전략하는 나라인데 이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은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 합계로 나눠보니까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네.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거든요. 그게 뭐 제일 예. 큰 게 사교육비 아닙니까? 그렇죠. 사교육비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나중에 자녀 결혼비용.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제 또래 되는 지인한테 딸만 하나 있는데 딸 시집갈 때 결혼비용 얼마 되어졌냐 그러니까요. 우리 돈 그때 말로 하나 있는데 얼마 되어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다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결혼정보업체 조사한 걸 보니까 전국 평균 아들이 2억, 딸이 1억 3천인데 서울은 훨씬 더 들겠죠. 절반 이상을 부모가 대고 있거든요. 그 왜냐하면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러니까. 제일 많죠, 그게. 예,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런 돈이 있고 그런데 또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자립을 못 해가지고 그러게요. 예, 부모한테 손 벌리는 그래서 거기 돈 내주고 지금 뭐 캥거루가 314만 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돈은 이렇게 퍼붓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 건 참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그거에 의해서 자식도 망쳐먹고 내 노후도 네, 불안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자녀들한테 제대로 된 자립교육을 시켜야 된다. 자립교육. 예, 그건 어릴 때 시키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자립에는 세 가지인데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길 자기 쓰레기 내가 치워야 되고 예. 회사에서 누가 무슨 일하면 그 못 믿어서 누가 대신 봐줘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의식의 자립하도록 자립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자립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 경제적 자립하면 다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걸 생각하는데 진정한 경제적 자립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 절약이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을 어릴 때 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40대부터는 애들한테 잘 시켜야 애들도 장래를 망치지 않고 내 노후 대비도 할 수 있다. 그 자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는 어린 자녀한테 이런 예. 교육을 시켜야 예. 나중에 내 돈 예. 아낄 네. 수 있다. 좀 네. 조금 인색하게 말하면 네, 그런 표현이 네,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아이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행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손 벌릴 일도 네, 없겠죠. 네, 그렇죠. 그죠? 저도 지금 보니까 다 큰 애들한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해봐야 잘 듣지도 않고 어릴 때 잘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거든요. 해주죠.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보니까 초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 단단히 이 교육을 시켜야 하면 나중에 자식도 자기도 불행해진다는 거를 그 사람들도 깨닫고 그렇죠. 자녀한테 엄격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때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5, 60대에 가면 이제 자산 배분 관리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두 가지인데 가계 부채가 우리가 지금 50대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이 50대거든요. 인생에서 재산이 네, 제일 많을 때가. 근데 50대 가구에 가구당 총 재산이 한 6억 정도 되고 부채가 한 1억 정도 돼요. 그걸 빼면 5억이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5억 중에서 4억 3천만 원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거의 전부네요. 또 7천 남잖아요. 거의 전부예요. 7천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는 이 7천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가 망하고. 망하고. 근데 이제 선진국 같으면 연금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까 29% 정도라고 했죠. 그러니까요. 나머지 분들은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뭐 우선 국민연금을 약간이라도 받는 분이 한 68% 정도고 예. 그동안 월 금액이 60만 원 미만이 74%니까 대부분 몇십만 원 정도거든요. 연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그래서 당장은 그냥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네, 첫째고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어떻게 바꿔요? 부동산 가진 돈의 거의 전부가 부동산이 현실에서 네. 그 부동산을 팔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좀 큰 집 있는 분들은 팔아서 조그만 집으로 바꾸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3억짜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연금. 예, 주택연금 하면서 3억짜리 같으면은 65세부터 한 70몇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6억 있으면은 그게 한 100몇십만 원 되고. 네. 그러니까 그거 받는 거가 사실은 부동산 비중을 줄인 효과가 있는 거죠. 일종의 연금 가입이니까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금융자산을 늘려놓은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과감히 작은 집으로 옮겨서 금융자산을 늘리든지 예. 아니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든지. 연금화 시키든지. 예. 예. 우리나라는 근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그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12억이니까. 그 아까 그 12억 이상 되는 집 갖고 계신 분들은 과감히 뭐 그런 거 걱정 뭐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제 말은 네. 12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네. 가진 재산이 그거밖에 없는 분들은 네. 과감히 정리해서 그렇죠. 네. 금융자산 좀 늘리고 네, 네. 12억 이하짜리 집으로 네. 옮겨가지고 네. 주택연금 가입하면 되네요. 네. 애들 결혼시키고 혼자 된 분들 대개 일본에서 보면요. 부부만 남았거나 혼자 된 경우에는 대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문화시설 가깝고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데 사는 게 유행이거든요. 네, 네. 저는 좀 많은 우리나라 부모 세대들이 그 대형 고층 아파트에 사는 거 이런 거는 참 좀 비싼데 네.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게 50대, 60대에 집중해야 할 예, 자산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줄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편중된 한 80% 이상이 부동산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이 꼴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나타난다면 저는 크다고 보는데 네. 그럴 때 부동산밖에 없는 내 노후가 돼야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60세쯤 되면은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되도록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구조조정 노력을. 네. 그리고 부채를 안고 퇴직하면 괴로우니까 가계 부채를 어떻게든지 쓸데없는 거 팔아서라도 갚고 퇴직을 하도록 부채를 줄이는 노력이 그게 가계 자산의 구조조정이고 네. 조정이고 네. 그다음에 이 일을 준비하는 게 또 50대 60대가 할 일이다. 퇴직 후에 예, 할 일. 예. 그건 왜냐하면 노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뭔가 소일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하는 게 좋죠. 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의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하면 그 준비가 됩니까? 5, 60대. 그러니까는 평생 뭐 예를 들어 한 직장이나 한쪽 분야의 일만 해왔어요. 저 요즘 투잡, 쓰리잡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직장에서 하던 일이 지금 요즘 보면 다른 데서 필요할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데서 또 요청이 와서 가서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젊은 시절부터 좀 그 늦게까지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예. 그리고 이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이제 탐색을 해야 되겠죠. 네. 뭐 그런 네. 노력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5, 60대 한 20년 걸쳐서 네. 꾸준히 그런 노력도 해라. 네. 그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이 노후의 3대 불안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인데 예. 이 돈, 건강, 외로움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이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또 그걸 하면서 약간 돈을 버는 일이든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을 갖는 거다.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건강, 고립, 외로움, 외로움 고립. 네, 그 세 가지 모두의 대비는 네. 일이다. 예. 그래서 평생 현역을 해야 그래서 한다. 제가 평생 현역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예 본격적으로 70대 이후에는 이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라. 예, 저는 그 지금 싱글에시라고 할까요?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선 이제 혼자 살게 되면 외롭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 외로움에는 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준비를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누구든지 한 사람 먼저 가니까 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준비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그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연금이죠. 끝까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대 질병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거고요. 그거 사실 70대 이전에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냥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걸 미의식해 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 사회 또는 새로운 유연 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네. 그게 또 중요하죠. 네. 혼자나 둘밖에 없게 되면.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우리나라 가정은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까 말한 것처럼 78%가 혼자 사는 여성인데 10년 이상을 혼자 남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형태. 네. 대형 고층 아파트를 혼자 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또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3대가 한 건물이나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줍니다. 아예 그 개축을 하면? 예. 그 비용의 일부를. 예. 그리고 또 노인이 혼자 살 때는 비슷한 입장에 있는 노인분들하고 같이 산다든지 또는 젊은 사람들과 그 그룹 리빙, 그 공유 경제 뭐 이런 것도 또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게 아까 말씀하신 지역 사회에서 고립을 피하는 방법 중에 제1번이네요. 그렇죠. 아예 주거 형태부터 예.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죠? 우리 그 또 지역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이 무슨 살롱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 말하면 저 경로당인데. 그렇죠. 그래서 뭐 한 10여 명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한다든지 그래서 난 오늘 무슨 살롱에 간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는 경로당은 일찍 생겼는데 그게 일반화돼 있지 않고 특히 남자분들이 잘 나가질 않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네. 예. 그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이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최후에는. 일본은 그걸 개호라고 그러는데요.
요즘 일본 사회를 보면 개호 난민, 개호 대란 이제 돌봄이 필요한데 들어갈 시설이 모자라고 해줄 사람이 없어요. 네. 요원이. 그래서 이제 난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사실 이 간병 인력 중에 40% 정도가 중국 동포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들 안 오면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일본도 보면은 이 개호 시설에 가보면은 60대, 70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 좀 하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 좀 잘 하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세상을 떠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몇 년은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있죠. 그때는 어느 시설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건지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까 우리나라는 또 주로 남편 중심의 예, 예. 노후 설계란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70대 이상의 예. 부부가 함께 계신 집이라 네. 하더라도 네. 남편이 거의 모든 그 경제 예, 예. 설계나 이런 걸 알고 있지 예. 부인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반대도 많고요. 오히려 그 반대도 예. 많고. 주머니 뺏긴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건 결국은 누가 먼저 갈지 모르고 혼자 예. 될 수 있으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집의 어떤 금융 상황이든 무슨 네. 상황이든 모든 거를 공유할 수 있어야 그죠? 되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매년 한 번 정도는 우리 집의 재산 상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간단하거든요. 네. 애호표용지 누워놓고 왼쪽에는 자산을 쭉 쓰고 오른쪽에는 이 부채 있는 거 쓰고 이것서 이걸 빼면 이제 순자산이 자기 돈이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부채가 많은 집. 저는 총 자산의 부채가 3분의 2가 넘어가는 집은 위험한 자산 구조라고 보거든요. 어유. 예. 그러니까 그런 집은 3분의 빨리. 2면은 뭐. 예. 근데 그게 순식간에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집값, 주식값이 불황이 오면 반동강이로 얼마 돼 떨어지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7억 빼면 3억 남잖아요. 네. 그런데 집값이 10억이 5억으로 된 사례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갑자기 떨어지면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부채 갚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 표준된 자산 구조니까 그거를 어떻게 최소한 반반 정도라도 만들고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거기도 1990년 부동산 피크일 때는 부동산의 비중이 60%였어요. 근데 지금은 3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가격이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키는군요. 시키는 거죠. 네, 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주택연금이 굉장히 고려해야 할 변수다.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지연금도 좋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농지연금은 뭔지 좀 소개해 주시면. 농지연금은 이 60세 이상이고 영농 그 경력이 5년 합산해서 네. 이면은 들 수 있는데 유리한 게 뭐냐면은 이 농지는 대개 감정 가격이 좀 낮게 나오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주택연금보다도 훨씬 더 이 연금액이 많더라고요.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농지를 농지연금에 들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연금을 받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요? 지으면서 자기 농지니까 자기 농지인데. 예. 자기 농사 짓고 있는 거를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지금 내려와서 농사 지을 사람이 거의 없죠. 없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거기서 농지연금 받고 그리고 거기서 농산물 또 농사는 짓고 수익 얻고. 좀 그러면은 오히려 도시보다도 농촌 가기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농지연금 가입은 결국 그 사후에는 그 농지가 국가로 가는 국가로 거긴 가죠. 하지만 그건 국가에서 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나 자식이 어차피 올 것도 아니고 네. 또 그 농지값이 계속 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농지연금 가입이 훨씬 저는 좋겠네. 놀랐는데요.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가격의 주택이면은 65세 이상일 때 73만 원 정도씩 받는데 예, 아까 그러셨죠. 농지가 3억짜리로 평가된 농지라면 예. 113만 원을 주더라고요. 농지연금을. 이야.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해 보니까 이 주택에 비해서 주택은 거래가 빈번하게 되잖아요. 근데 농지는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좀 낮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더 보태가지고 113만 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네. 저는 3억 정도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이 113만 원 받고 그걸로 농사해서 먹고 살고 한다면은 얼마나 노후가 편할까.
그것도 예, 역시 예. 부동산과 금융자산 배분하고 같은 관계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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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지신 분도 네. 주택연금 꼭 네, 고려해봐라. 네, 네. 농사 짓는 분들도 네. 점점 자기 농사는 이제 약해질 테니까 그러니까 예. 농지연금 반드시 네. 가입해봐라. 아, 제 고향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최막내가 75세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 강 대표님 말씀 쭉 들으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는 게 연금이에요. 아, 그렇죠. 네. 국민연금, 네. 퇴직연금, 예. 각종 개인연금, 예. 그다음에는 뭐 부동산 그걸 못했으면은 부동산 이 조정 부동산연금이죠. 차원에서 주택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또 산이 있으면 산지연금. 산지연금도 있어요. 예, 예. 그 세 가지를 부동산연금이라고 하죠. 어.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각종의 연금을 통해 예. 그 연금은 평생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죽을 네, 때까지 네, 고정적인 월 네. 수익을 얻는 것. 네, 네.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주목해야 되겠군요. 네, 저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요즘 와서는 아,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예. 오래 일해라. 예. 무슨 일이든. 예. 또 이게 일의 중요성은 하나 뺀 게 뭐냐면은 부부 화목인데요. 지금 뭐냐면 이 노후를 파산으로 이끄는 5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네. 첫째가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고요. 맞아요. 둘째가 뭐냐면은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 맞아요. 셋째가 중대 질병 걸려서 돈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리스크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성인 자녀 리스크, 자식한테. 네. 예. 다섯 번째가 황혼요 리스크거든요. 황혼, 이혼. 예. 그러면은 재산의 절반을 나눠야 되니까. 근데 제가 놀란 게요.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이혼 건수는 70년대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가 요즘 줄고 있는데 예.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이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5%였는데 2022년에는 37%가 됐어요. 일본에서 2000년 초에 황혼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사회 문제가 네,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본 전체 이 이혼 건수 중에서 황혼연의 비율이 21%예요. 줄었어요, 오히려. 예, 예. 우리는 37%예요. 어. 근데 놀란 게 그 황혼이혼의 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예. 옛날에는 3대 이유가 성격 차이, 돈 문제, 그다음에 외도. 근데 여기 플러스된 게 뭐냐면 퇴직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든 나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요. 요즘 일본의 가정주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대 후반이 되면 전업주부라도 애들 교육 손에서 떼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뭔가 예, 예. 나가서. 그리고 남자분들도 일본에서 지금 퇴직자들이 하는 일 중에 1번이 아파트 관리인인데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마찬가지예요. 네. 예. 네. 그래서 낮 시간은 동안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 알겠습니다. 예.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노후 파산의 방지책이 될 수 있다. 네. 황혼 이혼도 막을 수 있다. 예, 예. 우리 대표님은 평생 이 일 하실 거죠? 아니 저는 뭐 체력이 허락하는 한 뭔가 이렇게. 그죠? 그리고 본인 개인의 노후 설계는 다 잘 돼 계시죠? 아니 저는 노후 설계가 몇 억 모으고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각종 일할 연금에- 준비 그다음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저 맞춰 살 훈련을 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뭐 그래요. 얼굴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네. 오늘 아주 소중하고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0대건 30대건 평생 100세를 내다보는 자기 인생 설계 정말 중요하고요. 나이에 맞춘 인생 설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아주 소중한 지식을 함께 얻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